안녕하세요. 조널마킹입니다. 최근 맨유의 경기력이 좋지 않은데요. 랑닉 부임 이후 리그 한정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결과는 괜찮지만 경기 내용은 그렇지 못합니다.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졸전을 겪으면서 랑닉 부임 이후 첫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랑닉의 맨유가 부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전 맨유의 라인업을 보면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우선 눈에 띄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다름 아닌 필 존스입니다. 존스는 712일, 약 2년 만에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또 다른 변화는 부페가 선발이 아닌 벤치에서 대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달로가 아닌 비사카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수들의 간격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전 맨유의 빌드업 형태를 보면 마티치가 왼쪽 센터백처럼 내려와 3백을 형성하고 앞에 맥토미니와 위치한 3-1 형태를 만드는데요. 이 빌드업 형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원의 숫자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카바니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이면서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3선이 아닌 2선 가지고 후방에서 빌드업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마티치가 내려오고 앞에 맥토미니만이 위치하게 되면서 중원의 숫자가 부족해졌고 전방에서 볼을 받으려 내려오는 움직임이 없어 중원이 텅텅 비게 되었는데요. 또한 맥토미니는 투박한 선수라 혼자 센터백 앞에서 빌드업을 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마나의 빌드업 형태와 풀백, 공격진의 전진으로 인해 선수들의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간격이 벌어지면서 패스미스가 많아졌는데요. 울버햄튼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간 것이 아님에도 울버햄튼의 압박에 고전하는 맨유입니다. 그래도 후반전에는 나아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루크쇼를 왼쪽 스토퍼로 기용하면서 3백으로 변환을 주었고 빌드업에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센터백 앞에 2명의 미드필더가 위치하면서 중원의 숫자가 늘어났고 전반전에 비해 빌드업에 가담하는 선수가 한 명 늘다 보니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의 공통된 문제점은 공격 전개에서의 답답함이었습니다. 울버햄튼은 수비 시 5-4-1 형태를 만들면서 중앙과 측면을 모두 두텁게 만들었는데요. 또한 울버햄튼은 리그에서 실점이 2번째도 적을 정도로 수비가 단단한 팀입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맨유의 공격은 답답했습니다. 울버햄튼이 공간을 잘 내주지 않자 공격에서 잘 풀어나가지 못했는데요. 카바니가 공격 전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지만 효과는 미비했고 풀백들의 공격 가담도 부족했습니다. 비사카는 전진하는 횟수에 비해 전혀 위협적이지 못했고 루크쇼도 이날은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였는데요. 또한 그린우드, 산초 역시 측면에서의 공간이 잘 나지 않자 장점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울버햄튼의 수비 숫자보다 공격 숫자가 적었고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가 잘 되지 않았는데요. 이는 울버햄튼전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맨유는 득점력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랑닉 감독 부임 이후 공식전 7경기에서 멀티골 이상 득점한 경기가 단 한 경기뿐입니다. 울버햄튼전과 마찬가지로 노리치, 뉴캐슬을 상대할 때도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는데 어려웠는데요.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공간이 생기는 역습 상황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지만 노리치, 뉴캐슬, 울버햄튼전처럼 상대가 작정하고 수비 라인을 내리면 공격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울버햄튼전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공격진의 수비 가담이 적었는데요. 적었다기보다는 늦었습니다. 울버햄튼은 윙백, 공격진, 미드필더들이 빠르게 전진하면서 역습 시 많은 숫자의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하는데요. 하지만 맨유의 공격진의 수비 가담 속도가 늦어 후방에서 울버햄튼의 공격을 지연시키지 않으면 적은 숫자로 울버햄튼의 역습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는 울버햄튼이 전반전 경기를 주도하고 슈팅을 많이 때린 이유 중 하나인데요. 산초와 그린우드의 수비 복귀 속도가 늦다 보니 후방에서 많아야 6명의 선수가 울버햄튼의 공격을 막아야 했습니다. 또한 측면 수비를 풀백이 도맡아 하게 되었고 측면 수비 숫자가 적어 측면이 많이 뚫리게 되었는데요. 비사카는 포덴세, 마르샬과 2대1 상황, 루크쇼는 트링캉, 세메드와 2대1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순위로 비판받아야 할 사람은 당연히 랑닉입니다. 단적으로 토트넘에서 비슷한 시기에 부임한 콘테와 많은 비교가 되고 있고 실제로 콘테는 토트넘을 이끌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랑닉 역시 결과는 나쁘진 않지만 경기 내용면에서 비판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랑닉이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전술에 선수를 끼워 맞추기보단 어차피 임시 감독이고 시즌이 끝나면 다른 감독이 올 것이기 때문에 선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을 짜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랑릭도 랑릭이지만 선수들의 개인 폼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격진의 레시포드도 비판하려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레시포드보다는 비사카가 제일 문제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비사카는 수비가 좋지만 공격 부분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항상 따라다녔는데요. 하지만 지난 시즌 공격적으로도 발전한 모습을 보였고 이번 시즌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사카의 폼은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 공격적으로 전진했을 때 크로스의 부정확, 패스미스, 드리블 돌파가 전혀 되지 않았고 수비마저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 너무 좋지 못하고 비사카의 가장 큰 무기였던 태클도 최근에는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부페의 영향력이 떨어진 것도 문제입니다. 부페는 최근 오락가락하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예전 솔샤르 때보다 영향력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부페의 개인 폼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랑릭의 전술과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랑릭 부임 후 부페는 한쪽 측면에 치우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특히 오른쪽 측면에 편향된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게 부페의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부페는 프리롤의 역할을 부여하면 삼성까지 내려가 빌드업 가담해주고 중앙에서 공격 방향 설정과 박스 안에서의 위협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른쪽에 제한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부페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맨유 공격이 전체적으로 답답해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삼선도 문제입니다. 맥토미니는 최근 득점을 올리면서 폼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투박한 단점, 수비 커버 범위가 그렇게 넓지 못한 것이 문제인데요. 오히려 맥토미니는 공격적으로 전진해 변칙적인 박스안 침투, 슈팅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맥토미니의 공격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맨유의 3선에는 홀딩 미드필더로 분류 가능한 자원은 마티치가 유일합니다. 마티치는 나이가 너무 많아 기동력이 떨어졌고 체력도 많이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프레드를 기용하자니 프레드는 신체적인 사이즈 문제, 최근 오락가락하는 폼, 빌드업에서의 불안한 모습을 보여 맨유 역시 3선 보강이 필수입니다. 맨유는 랑릭 감독이 이번 시즌까지 임시 감독직을 맡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성적을 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보강, 감독직은 누가 맡을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좋은 선수들과 좋은 감독이 오려면 일단 이번 시즌 챔스에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